대체 왜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냐? 일본보다 훨씬 후진 나라인데. 히로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내던지며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딸을 노려보았죠. 사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미도리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 맞아. 한국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거야. 히로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도리는 한숨을 내쉬며 딸의 결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하지만 사유리는 이 선택이 단순한 도피가 아닌 생존을 위한 결단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결정이 가족 전체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죠. 지금부터 사유리가 경험한 일본의 충격적인 현실과 한국으로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 여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주가 아닌 생존과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23살 사유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화려한 도쿄의 모습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일본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거 환경과 관련된 것이에요. 도쿄의 아파트들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겨울이 되면 집안이 너무 추워서 이불 몇 개를 덮고 자도 밤새 떨어야 하죠.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집의 한 달 전기세는 무려 3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이건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매년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집안에서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숫자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의 직원 미유키 씨가 추운 집에서 잠을 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그녀는 살았지만 병원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집들은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때 방과의 온도 차이로 인해 쓰러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해요. 열쇼크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특히 노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제 월급은 250만 원 정도인데 집세가 115만 원, 관리비가 21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가 30만 원이 넘다 보니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해결하지만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죠. 더 큰 문제는 월급은 3년째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규직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월급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몇 명이 모여 방 하나를 나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 케이코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지진 보험료마저 너무 올라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계속되고 있어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이나 물가 안정 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요. 반면에 고령자를 위한 정책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청년들은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최근 1년 사이에 6명이 퇴사했는데 그중 4명은 해외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탈출이라는 단어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현실이 된 거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활기가 없고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일본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탈출을 꿈꾸는지, 왜 더 이상 일본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본의 현실에 절망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동료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최근 일본 전역에는 K-문화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었고 회사 동료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도 호기심이 생겨 동료들이 추천한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저는 서울의 모습에 놀랐어요. 도쿄와는 다른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아파트,
세련된 인테리어. 특히 눈에 띈 것은 겨울 장면에서도 배우들이 집에서 얇은 옷을 입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집들은 정말 저렇게 따뜻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점차 여러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고 K-팝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는 한국 관련 영상을 자주 찾아보았는데 특히 한국 생활 브이로그라는 콘텐츠가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은 단순한 문화적 관심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은 문화적 측면 외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은 좋아하지만 실제 한국의 생활 환경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인터넷에서 한국의 주거 환경, 생활비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한국의 난방 시스템인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워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고 난방비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는 정보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본 결과 한국의 평균 월급이 일본보다 높다는 통계,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 등 모든 정보가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았어요. 하지만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다행히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국 회사에 취직한 친구 나오코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나오코는 1년간의 한국 생활로 훨씬 생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오코는 한국 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받고 일본보다 30% 많은 월급, 야근 시 수당은 물론 저녁 식사와 택시비까지 지원받는 환경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주거 환경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나오코가 보여준 사진 속 원룸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나오코는 계속해서 한국 생활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비가 저렴하다는 것,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차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 식비가 일본보다 저렴하면서도 양이 많다는 것 등 모든 것이 일본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물론 언어 장벽이라는 단점과 빨리빨리 문화라는 어려움도 있다고 했지만 그만큼 인정받으면 성장할 기회도 많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가면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비가 내리는 도쿄 거리를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일본에 남아있다간 미래는 없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한 저는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기에 퇴근 후 바로 근처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월급의 거의 절반을 학원비로 내야 했지만 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학원에서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들었던 것처럼 정말 쉽고 논리적인 문자였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원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나 가나와는 달리 한글은 정말 빠르게 익힐 수 있었어요.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하루에 최소 3시간은 한국어 공부에 투자했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좀 어려워서 혀가 꼬였지만 계속 연습하니 점점 나아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부모님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계셨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뉴스에서 한국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역시 후진국이야라며 채널을 돌리셨죠. 어머니도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거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모님께 제가 한국으로 이주하려 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간다고 하면 의심을 살까봐 영어 학원에 다닌다고 속였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자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둘러댔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학원 선생님도 제가 빠르게 배운다며 놀라셨습니다. 이제 취업 정보를 본격적으로 찾아볼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취업 사이트를 찾아보니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찾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던 중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며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면접은 다음 주에 서울에서 진행된다고 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웠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회사 워크숍으로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너무 설레고 긴장되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분위기가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준비했지만 막상 면접관 앞에 서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면접관이 한국어로 질문하자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어로 바꿔 물어봐도 너무 긴장해서 더듬더듬 말했죠. 결국 일본어로 면접을 진행했지만 이미 첫인상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다음날 불합격 통지를 받았죠.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첫 시도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불합격 통지를 받은 후 우울한 마음으로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일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명의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아차린 바로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일본어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었고 중요한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고 있었죠.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공손하게 일본어로 인사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운이 좋네요. 우리는 내일 중요한 일본 바이어와 미팅이 있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임시 통역일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다음 날 미팅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통역을 했고 미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그 중 한 명이 저를 불러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혹시 우리 회사에 관심 있으신가요? 마침 일본 시장 담당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한국의 큰 수출 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찾던 분야의 일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는 제게 이력서를 보내보라며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너무 의아했지만 감사히 명함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일본에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의 회사에 지원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는 부모님께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면접까지 보고 왔다는 이야기까지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대체 왜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냐? 일본보다 훨씬 후진 나라인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도 사유리, 내가 본 것은 드라마 속 환상일 뿐이란다.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거야 라며 남편의 의견에 맞장구를 치셨죠. 제가 한국의 난방 시스템과 저렴한 생활비, 더 높은 급여에 대해 설명해도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방에서 나올 때마다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을 흘리시는 모습에 너무 놀라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심각한 협심증입니다.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서 만난 젊은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그 의사는 매우 침착하고 숙련된 솜씨로 아버지의 상태를 안정시켰어요. 입원 기간 동안 그 의사는 매일 아버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그리고 따뜻한 태도에 우리 가족 모두가 감동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그 의사에게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다른 일본 의사들과는 다르게 환자를 정말 생각해주는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후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그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 찾아갔어요.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의 명찰에는 한국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일본어가 너무 유창해서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죠. 한국인이었다고 그렇게 친절하고 실력 있는 의사가 이 작은 사건은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균열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생활 환경, 직장 문화 등 제가 알아본 모든 정보를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잘 듣지 않으셨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보여드린 한국 아파트의 온돌 난방 시스템에 매우 흥미로워하셨어요. 매년 겨울마다 추위에 떨며 지내온 어머니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죠. 아버지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받은 한국 임원의 명함을 보시고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지는 모르겠구나. 2달 동안의 설득 끝에 마침내 부모님의 지지를 얻었어요. 어머니는 제 옷을 정리해 주시며 눈물을 훔치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제 여행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이제 한국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비자 문제였어요.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급증하면서 일본 정부가 해외 이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취업 비자 신청 서류가 훨씬 복잡해졌고 심사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제가 모아둔 돈의 가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100엔이 약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원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주 자금이 부족해질 위기에 처했죠. 게다가 카페에서 만났던 한국 임원에게 연락했지만 회사의 채용 일정이 변경되어 당장은 면접을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국에 도착한 후 면접을 보자는 제안이었어요. 확실한 보장 없이 떠나야 한다는 부담도 컸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에 가서 제 유학 자금을 마련해 주셨고 어머니는 매일 밤 함께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퇴직금의 일부를 제게 주시면서 내 꿈을 위해 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낮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결과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비자 문제도 전문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고 환율 문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오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와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인사를 나눌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지지를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해주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일본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림으로 가득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일본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실내 온도, 친절한 안내원,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주택 정책 덕분에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열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작지만 깔끔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발을 디디는 순간 느껴지는 바닥의 따뜻함이 저를 반겼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온도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히터를 켜도 천장만 따뜻하고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는데 이곳은 발끝부터 따뜻해져 온몸이 편안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생활비였어요. 전기세와 수도세 청구서를 처음 받았을 때 금액이 너무 적어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특히 난방비가 일본에서 지불하던 금액의 3분의 1 정도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한 달 정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무렵 드디어 회사에서 면접 통보가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임원분이 직접 연락해
면접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했죠. 회사 정보를 샅샅이 조사하고 한국어로 자기소개와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그 임원분이 면접관으로 앉아 계셨어요. 이번에는 첫 면접과 달리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고 제가 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진심을 담아 전달했어요.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3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첫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배웠다고 해도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나 빠른 대화를 따라가기는 어려웠어요. 가끔 회의 중에 무슨 내용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면 답답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팀장님은 중요한 내용은 항상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셨고 옆자리의 민지 씨는 자발적으로 제 멘토가 되어 업무를 도와주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죠. 일본에서의 회식과 달리 한국의 회식은 부담 없고 즐거웠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꼼꼼함을 중시하는데 이곳에서는 속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점차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입사 6개월 후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일본 문화와 시장을 이해하는 제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준비한 결과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과의 미팅에서 통역 없이 양국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를 조율하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이 성과로 저는 승진과 함께 상당한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보내드리고 제 집에서 함께 지낼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버지도 절 안아주시면서 잘 지내고 있었구나 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집에 도착해 온돌 바닥에 앉자마자 감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며 감격하셨어요. 아버지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사유리, 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일본은 이제 노인들만 남은 나라가 되었다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하셨어요. 부모님이 떠나는 날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유리, 너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SNS와 블로그를 통해 일본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한국의 실제 생활, 취업 정보 등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일본을 떠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다 라는 메시지를 항상 전하고 있어요. 몇몇 친구들은 이미 제 조언을 듣고 한국행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생각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집에서 적정한 생활비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일본을 탈출한 사람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선택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일본 청년들이 이 길을 따라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도 저처럼 희망찬 미래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